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교재에서 그 44페이지에서 43페이지부터 이제 논의되는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이제 왜 나눠야 되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모형을 쓰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다르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하면은 결국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을 해보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이제 나눠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이제 다음 같은 API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같이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논의한 점이 무엇이냐면, 요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점을 이제 반영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요 수치가 과연 이제 좋은 값이냐라고 하는 점을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는 이제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요 그 카드를 막 이렇게 이제 섞었는데 싹 나눠줬어요. 근데 나눠줬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을 그냥 아무렇게나 설정해놓고 나서 그냥 잘 되겠지 하는 거는 좋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이제 점은 요 아래쪽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도수 집계를 했을 때, 좋지 않죠. 좋지 않아. 이거는 이제 편향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해결책으로서는 요 난수 초기 값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시행해 보는데, 요거가 이제 이 위에가 바뀌면 아래쪽을 이제 다다시 실행해야 돼서 상당히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코드가 바뀌고 나서 밑에 있는 걸 다다시 실행할 때 쉬프트 키를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누르는 방법은 좀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 런 메뉴에 보시면 이 현재 선택된 셀부터 아래쪽으로 다다시 실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앞으로는 올 빌로우라고 그냥 줄여서 부를게요. 그냥 아래 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실행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다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보겠습니다. 1로 했을 때 지금 왜곡이나 편향이 개선이 됐느냐?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 개선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값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2 해볼까요? 요 2를 해보고 그 요 유형 도수 집계를 이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일빌로 이제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지금 랜덤 스테이트를 2를 했을 때 조금 나아졌어요. 이 편향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몇 가지 다른 값들을 이제 시도해 보면서 이제 최대한 노력해 보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요 실험을 이 코드들이 너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하나의 셀로 좀 합쳐 가지고 한번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부분들은 좀 지우고요. 얘네들을 이제 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관점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그 화살표 키를 조작하면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에디트 메뉴에서 보시면
그 merge selected cells 하고 이제 shift M 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요거 이렇게 이제 하면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원래 분포는 아니까 그 훈련과 이제 시험 쪽에 대해서만 우리가 프린트문을 통해서 그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셀에 걸쳐서 이제 run all below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번 이제 수행할 때마다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손쉽게 이제 측정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x를 관찰할 필요는 없어요. 그 유형 도수를 이제 집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3으로 바꿔볼게요. 3으로 바꾸면 좀 별로예요. 4로 해보겠습니다. 4로 하면 이제 왜곡이 심하고 5로 해보겠습니다. 5로 하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1대 1대 1의 비율을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이게 이제 3분의 1이 딱 안 나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최선을 이제 최선에 가까운 걸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6을 해보 5나 6 정도가 이제 나쁘지 않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그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원래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불균형에서 거의 균형에 가까운 상태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얘를 이제 0번으로 설정했는데 현재 우리의 논의에 따르면 그것보다는 5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대단히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뭐 어느 세월에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최선의 값을 알아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이 교재에서 그 잘 소개가 안 돼 있는 점이 이제 아쉽습니다. 교재에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사용하는데 여기서 소개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stratify라고 하는 설정을 좀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아이리스의 타겟 값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일단 38, 37, 37, 13, 13, 12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이거는 랜덤 스테이트를 어떤 값으로 해도 다음과 같이 보장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랜덤 스테이트 0번이 원래는 굉장히 이제 왜곡이 많이 되는 그런 값이었는데 stratify라고 하는 값을 도입을 하게 되니까 원래 분포 1.1대 1대 1대 1에 근사합니다. 그러면 랜덤 스테이트를 다른 걸로 바꿔도 이제 항상 이 분포를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면 이 stratify라고 하는 설정의 효과가 이제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거는 이제 대단히 이제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를 랜덤 스테이트를 그냥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쉐기.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나누면 요행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그 골고루 섞이게 되는 대단히 요행을 받는 상황인데 그런 요행 대신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유형별로 구간을 나눈 다음에 섞는 거예요. 쉐기 쉐기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0번은 0번끼리 섞이겠죠. 1번은 1번 내에서 섞이겠죠. 2번은 2번 내, 요 통 안에서만 섞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비율이 얼마가 됐든 0번에서 요만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을 이제 쪼개가지고 요 각각을 이제 취합을 해서 전체 테스트로 만들면 항상 원래의 분포 비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stratify의 의미예요. 그러면 랜덤 스테이트를 무슨 값으로 하든지 간에 언제나 원래 비율을 것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랜덤 스테이트 0을 해도 돼요. 근데 요 stratify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교재에서 소개가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stratify라고 하는 것을 요거는 이제 통계에서 당연히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구간화라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뭐 서울 지역이 있는데 요 강남하고 강북을 나누고 그죠? 또 강동 강서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구간화를 하지 않고 표본을 수집하면 뭐 강남에서만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강북에서만 수집한다든지 이런 편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개수가 많다고 해도 이거는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수집을 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식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재에서는 랜덤 스테이트까지만 소개를 했는데 우리는 방금 전에 우리 상당히 노력을 해서 살펴본 대로 이 stratify라고 하는 것까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할 뿐만 아니라 stratify까지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교재에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소개가 좀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재 이후 부분에서는 이 stratify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반영이 이제 됐고요. 이제 시험 단계로 이제 돌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KNN fit을 수행할 때 아까와는 이제 달라야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제는 X 트레인, Y 트레인 이런 식으로 훈련 데이터만을 경험시켜 줘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품종 예측의 효과를 확인을 해볼 때는 보지 못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잘하는 게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기계적인 모형, 그 규칙 기반과는 다르게 요 X 테스트는 모형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에서 공감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아니 이게 뭔 새로운 데이터냐. 원래 데이터가 이제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이제 쪼갠 건데 이게 새롭다고? 이렇게 이제 공감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새롭다는 것은 누구의 관점이냐면 이제 모형의 관점이에요. 모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훈련 시점에서 경험한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 범위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험 데이터의 부분은 모형의 입장에서는 경험을 못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새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바른 절차로 바꾸고 난 다음에 채점을 이제 해오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바뀌면 되겠죠. 전체 타겟 데이터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Y 테스트랑 이제 비교를 하는 이런 걸로만 이제 바뀌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럼 이제 보시면 전체가 38개입니다. 근데 38개 중에서 37개를 맞추면서 결과적으로 97.4%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까의 100%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관찰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아까 100%가 나왔던 거는 요거는 평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수행했던 94.7%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뭘 근거로 하고 있냐? 요거는 if else문의 규칙 기반으로 했을 때 성능이고요. 근데 지금 97.4% 공교롭게도 이제 4랑 7이 서로 이제 자리를 바꿨는데, 그죠? 이거는 왜곡된 평가가 안 되게 우리가 노력을 했고, 그리고 if else문도 아닌 거죠. 요거는 머신러닝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97.4%의 성능이 발휘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음 같은 논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48페이지와 49페이지의 논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행을 할 때 요 27번의 fit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데이터가 아닌 훈련 데이터를 왜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수행한 부분은 요 1.7.6절의 모델 평가하기에 해당합니다. 이 테스트 세트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응용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그 결과 넘겨보겠습니다. 50페이지. 97%의 성능을 우리도 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테스트 세트에 포함된 붓곳의 97%를 정확히 맞췄으니까 정확도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97%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다음과 같이 제가 논의한 부분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실제 진짜 원인의 DGP를 이제 알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모형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모형을 형성하는데 그 모형이 잘 수행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예측이 새로운 데이터에 근접하거나 동일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이제 드렸죠.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실제 새로운 데이터가 오는 상황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문자나 전화는 무음 모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 1.7.5절에 이제 보시면 그 정확한 레이블을 모르는 이제 새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하는 상황을 한번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이제 x new라고 하고요. 새로운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5.0, 2.9, 1.0, 뭐 0.2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는데 한 가지 그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처음에 소개를 이제 드린 내용을 표기를 이제 활용해서 또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어떤 임의의 표본을 벡터 형식의 텐저로 변환을 하게 되면 임의의 이제 n개의 특성이 이제 수집됐다라고 가정하고 그거를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 표기할 때는 이제 실수가 n개 수집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ND 어레이로 표현을 하게 되면 shape이라고 하는 속성에서 이제 다음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요거는 1차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shape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그 사이클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에 제공할 때는
XS의 형태로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는 S by N개, 이런 식의 2차원의 형식입니다. 이런 거는 실제 기계학습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용어도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학습의 용어입니다. 디자인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요 사실상 표본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표본이 한 개밖에 없어도 이 디자인 행렬의 형식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API들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개밖에 없는데도 괄호를 일부러 그 바깥쪽에 하나를 더 썼어요. 그래야지 2차원의 형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 형식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S by N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설령 표본이 한 개밖에 없어도 디자인 행렬의 형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대괄호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새로운 데이터 모형에 예측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predict를 수행하고 xnew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knn이죠. 현재 우리의 모형이 이제 knn이고 xnew한테 다음과 같이 xnew에 대한 예측을 수행해 보니까 0번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저 0번이 뭐냐 하면은 요 타겟 네임즈에 대해서 0번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세토사라고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프리딕트를 이제 하게 되면 자신이 이제 경험했던 유형이 0번, 1번, 2번이기 때문에 무조건 0번, 1번, 2번 중에서 그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균형 분포잖아요. 그죠? 1대 1대 1에. 그러면 어느 하나를 찍어서 맞출 확률은 30%에 가깝습니다. 30% 이상이죠. 그죠? 그런데 얘가 0번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고, 그게 이제 세토사인데, 이게 진정한 정답일까요? 궁극적으로 보장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돼? 기대값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세토사라고 얘가 예측을 했는데 얘를 얼마만큼 믿어야 되는가는 결국은 이겁니다. 아까 훈련을 수행하고 나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97.4%의 그런 이제 성능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정답을 모르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그 정답을 모르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얘가 예측을 수행하면 이게 맞을 거라고 97%의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수능에서 그 점수를 보장하는,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엘리트 운동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올림픽 나가기 전에 체전 같은 데서 1등 했어요.
그럼 올림픽에서 무조건 금메달을 딸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기대가 되지만 그거를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를 되게 좀 불편하거나 불안전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런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if SM으로 딱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나와야 되죠. 언제나.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불안정한 관찰과 그리고 불충분하게 언제나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곳곳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하죠. 언제까지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곳곳은 늘 나오잖아요.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젠가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언제나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대값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통계와 확률적인 통찰과 공감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에서 머신러닝 하면 이렇게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권에서 오셨다라고 이제 칠게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거 상품 가격이나 이런 거 이제 예측하는 그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 모형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항상 들어오는 비판이 이거죠. 타당한 비판인데 이거 맞아. 이렇게 예측하면 진짜로 돈 벌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언제나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그 보장할 수 있으면 수익이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그건 언제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과거의 통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이 정도다.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하고서 보험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엇나가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펀드 같은 경우에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이제 원래 이제 그렇게 그래서 기계학습이 상대하는 데이터들도 언제나 그런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장은 언제까지나 불가능한 얘기예요. 보장은 언제나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대값이 이 정도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런 기대값이 현실에 나가서 동작하기에 충분하다고 느낀다면 저거를 활용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시간 끝나고 집에 가시기 전에 로또를 산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로또가 당첨이 되실까요? 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그게 빵 퍼센트면 사기잖아요. 그죠? 하지만 기대값이 매우 낮죠. 따라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당첨이 돼서 나는 머신러닝에 이제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돼. 퇴직하고 사표 내고 그냥 열심히 그냥 재밌게 살면 돼. 라고 하는 확률이 높지 않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터사라고 하는 곳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건 언제까지나 이제 기대값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 48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훈련을 하고 예측을 해서 뭐가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처음이니까는 이런 타당한 의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만든 모형이 뭔가를 예측을 했는데 이거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타당한 의문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람직해요. 근데 실제로는 순서가 거꾸로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납득하고 나면 모형은 훈련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평가에서 우리가 기대값이 충분히 높으면 그걸 가지고서 실제로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찍어서 맞춰도 현재 경우에는 3분의 1이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를 했는데 만약에 이 평가 결과 한 30% 언저리에서 나오면 찍어서 맞추는 거나 모형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쓸모없는 모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기준선을 하나 더 마련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기준선을 하나 더 마련했냐면 이거를 이제 수행하기 전에 규칙 기반의 ifelse문으로 해서 94.7%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런 거죠. 머신러닝이 가치가 있는 머신러닝 모형이 가치가 있으려면 ifelse문보다는 성능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ifelse문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머신러닝을 도입하기 전에 그 전문가가 정교하게 이렇게 ifelse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종종 진행되냐면 이렇게 정교한 이제 알고리즘을 머신러닝으로 이제 대체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내부에서 종종 진행이 되거든요. 이미 이제 앞으로 계획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기존의 알고리즘 있으면 이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제가 잘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얘가 상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그래서 비교 기준이 아예 기존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예 ifelse문을 엄두도 낼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많고 그런 경우에는 머신러닝밖에 이제 답이 없고 그런 경우가 있느냐?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가 ifelse문으로 엄두도 못 내던 거였어요. 그거는 이제 아예 그냥 안 된다 이거는. 그랬는데 정말 최근에서야 급격하게 좀 해결에 가까운 물살을 이제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상적인 그냥 유틸리티가 된 거죠. 챗GPT가 이제 하나의 유틸리티가 됐는데 그냥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 수준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같은 이제 그 방식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모델 평가하기까지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50페이지와 이제 51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열심히 수행했던 부분이 고작 그 한 줌의 코드입니다. 51페이지 이제 33번 입력이고요. 네, 요거는 그냥 그 보시면 이제 트레인 테스트를 이제 수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정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그 나머지 시간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2장에 대해서 같이 이제 넘어가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2장의 제목은 지도학습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지도학습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으로 이제 상의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의 그 용어와 개념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계학습은 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이 아닌 것, 즉 비지도학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 특징 벡터에 대한 정답을 학습 시점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예측한 값과 정답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지도학습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계학습 유형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경우는 지도 학습이 아닌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현재 여러 유형들이 있고 점차 새로운 유형들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들은 차원 촉소와 군집입니다. 비지도 학습들은 대체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살펴보는 과정,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활용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supervised learning의 이제 번역인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옛날 문헌들 보면 이제 감독 학습, 교사 학습, 요런 식의 이제 번역들도 이제 종종 있어요. 이제 번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가 맞냐 틀리냐 요런 거는 이제 아닌데, 최근에는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뭐 그냥 말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게 그 엄격하게 정의된 건 아니라서 사람이나 문헌마다 이 범위를 좀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그냥 편의상 부르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저기 그 경부고속도로 출발 지점 가면은 요렇게 써 있더라고요. 부산 하고 요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방향이 이제 써 있어요. 거기가 부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대략적인 그냥 얘기일 뿐이고, 지도학습이나 이런 용어들도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된다. 야, 저쪽 그냥 대강 뭐 이런 거 이제 지도학습이라는 느낌적인 느낌이구나. 이런 거.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비지도 학습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막 되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학습이 이제 있고, 막 비지도 학습에 뭐 강화 학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글쎄요. 근데 이제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약간 두루뭉실하고, 그나마 지도 학습이 상당히 공통점이 이제 많은 편인데, 제가 사용하는 용어적 측면에서는 그냥 비지도 학습이 아니면, 지도 학습이 아니면 그냥 통칭해서 비지도의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느 하나도 엄격하게 정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표지판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3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지도학습은 이제 성공적으로 사용되는 머신러닝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상의를 이제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번째 문단을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과 출력 샘플 데이터가 있고,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예측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데, 이때 그 훈련 데이터를 만드는데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그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작업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임의의 입력 데이터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1차원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 1차원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만들고 나서 그 지도학습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해당 표본에 대한 그 타겟 값을 레이블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5.1, 1.4, 0, 뭐 4.9, 0.5는 뭐 세토사야, 뭐 이런 식으로요. 라벨 딱지 이렇게 딱 붙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요 레이블링을 이제 보통 이제 수작업으로 많이 해야 돼요. 이 수작업에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죠?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 잘 알겠는데
우리 레이블이 없네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레이블을 이렇게 붙여야 돼요. 아, 우리 그 데이터가 100만 건이 있어요. 근데 레이블이 없네. 레이블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지도학습을 영역으로 올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 비지도 학습이나 이런 걸 안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면 지금의 뭐 이렇게 그 챗GPT나 뭐 이런 걸로 안 될까요? 문제는 이거죠. 그 챗GPT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도 매일 씁니다. 매일 쓰는데 걔 지금의 자율주행 정도의 그 자세로 보셔야 돼요. 그 자율주행 켜놓고 주무시면 될까 안 될까요? 죽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근데 도움이 되나요? 대단히 도움이 되죠.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챗GPT를 이제 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저도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요 챗GPT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이제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놨는데 잠시만요. 포함이 안 됐네요. 아, 이거 이제 재밌습니다. 제가 우리 제가 이제 꼬맹이 아들이 이제 있는데 그 뉴스에서 뭐 파리에서 뭐 빈대와 뭐 벼룩 막 이런 게 이제 극성이다 이런 게 뉴스가 나와가지고 애기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야. 빈대가 뭐예요? 벼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챗GPT한테 뭐 물어볼까? 그래서 이제 답변해 주는 걸로 이제 같이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제 챗GPT에서 실제로 이제 물어본 겁니다. 빈대가 뭐예요? 하니까는 이렇게 답했어요. 빅데는 한국어로 빅데이터의 줄임말로 대규모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빈대가 빅데이터의 줄임말인가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이제 수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수집을 해놓고 나서 웃기다 하고 이제 이거를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정보는 확인해 주세요라는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이게 그 일시나 버전에 따라서 이제 능력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계속 이제 갱신하는 서비스니까.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답변의 일시와 해당 시점에 챗GPT 버전을 이제 물어봤는데 그 어, 현재 시간을 답변해주지 마지막 시간을 답변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년 한그 초겨울이나 가을쯤에 물어봤는데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시점은 이제 알 수가 없고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챗GPT가 뭐 좋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얘를 믿고서 무언가를 수행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문가로서 뭔가 조사를 수행하고 이제 그 초안을 작성하고 이제 구상을 하고 할 때 인터넷에서 많은 조사를 하잖아요. 뭐 블로그도 보고, 뭐 스태그 오버플로도 보고, 막 기터브도 보고 막 이러는데 그런 조사를 수행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얘를 믿고서 끝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궁극적인 이제 한계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오늘은 같이 요 기계학습이 무엇이고 기계학습의 이제 기본적인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형성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모형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모형을 데이터로서 형성하는 것은 어떠한 경험인가 라고 하는 점을 살펴봤고요. 내일부터는 기계학습 모형을 형성하는 여러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면서 이제 같이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실 때 별다른 절차는 없고요. 나가실 때 그냥 QR코드를 이제 잘 찍으시면은 출결과 관련해서 뭐 고민하실 점이 없는데 한 가지 그냥 일반적인 안내를 드리면 나가실 때 그냥 출입문이 QR코드가 인식이 안 돼도 그냥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인식이 안 됐는데 그냥 나가셔서 나중에 출결에 그냥 좀 번거로우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이 강의장 앞에 보면 QR코드 리더기가 있는데 저거는 사실 출입문이 열고 닫히는데 필요하진 않은데 그냥 저기서 찍으시면 확실해요. 확실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저기서 이제 찍고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조심히 살펴가시고 내일 뵙겠습니다.